65세, 퇴직금 4억 2천을 전부 코인에 넣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조급함에 저는 코인이 바닥이라 기회라고 믿었죠. 6개월 만에 계좌는 마이너스 87%, 집도 팔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2025년 11월 주식은 사상 최고치인데 제 코인만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왜 남들은 다 벌었는데 저만 지옥행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그 끔찍한 6개월을 고백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꼬박꼬박 받았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습니다. 요즘 들어 투자 소식을 자주 확인하게 됐거든요.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증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국내 주식 대불장, 코스피 연일 상승, 해외 주식 투자자들 수익률 50% 돌파, 뉴스마다 온통 주식 대불장, 역대급 상승, 지금이 기회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다들 돈을 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제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87%, 원금 4억 2천만 원에서 남은 돈은 겨우 5천만 원, 3억 7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저는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혹시 오류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왜 저만 이렇게 됐을까요? 뉴스에선 주식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제 코인 계좌만 왜 지옥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사실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5월쯤이었습니다. 저는 막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평생 모아온 적금이 1억 2천만 원 있었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겐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철수가 말했습니다. 야 현수야, 너 아직도 은행 적금만 믿고 있냐? 요즘 주식 좀 해봐라. 나 이번에 삼성전자로 3천만 원 벌었다. 진짜 돈 벌 기회야.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철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미국 주식 지금 미쳤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사기만 해도 돈 번다니까? 내 동생이 2천만 원 넣었는데 석 달 만에 4천 됐대. 이게 진짜 대박이야. 주식은 지금 완전 불장이라니까.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가? 다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주식시장 연일 최고치 경신, 개인 투자자 수익률 평균 45%, 2025년 대불장, 지금이 투자 적기. 뉴스마다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안 하면 정말 평생 기회가 없는 건가? 나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그냥 우리 가진 돈으로 조용히 살자.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몰라. 남자는 기회를 잡아야 해. 이번 한 번만 잘하면 우리 노후가 훨씬 편해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 사면 고점에서 사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다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코인은 지금 완전 바닥이래. 작년에 엄청 떨어져서 지금이 기회라던데. 주식은 이미 올랐지만 코인은 지금부터라던데.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코인을 사면 되겠네. 코인이 바닥이면 오를 일만 남은 거 아닌가?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조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조카 이름은 민준이,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민준이는 IT 회사에 다니면서 투자도 좀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요즘 투자 관심 있으세요? 응,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주식이 좋을까? 그때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주식은 이미 너무 올랐어요. 지금 사면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코인해요. 코인.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삼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작년에 코인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은 제도도 다 갖춰져 있고 안전해요. 민준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삼촌, 주식은 이미 5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코인은 작년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상태예요. 어디가 더 기회일까요?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맞네,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코인이 바닥이면 오를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올해 초에 5천만 원 넣어서 지금 7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코인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보다 훨씬 빨라요.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코인 사면 되는지, 거래소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삼촌 같은 분들도 요즘 많이 하세요. 민준이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젊은 친구가 IT 업계에서 일하니까 뭔가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빨리 하세요. 늦으면 기회 놓쳐요. 주식은 이미 올랐지만 코인은 아직 안 올랐거든요. 지금 안 하면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주식은 이미 올랐지만 코인은 아직이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3억, 적금 1억 2천, 총 4억 2천만 원. 이걸 다 넣을 것인가, 일부만 넣을 것인가, 아내 몰래 할 것인가, 아내한테 말할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부 넣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주식은 이미 올랐으니까 바닥인 코인에 넣는 게 맞아.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나 4억 넣을 건데 어떻게 하면 돼? 민준이는 기뻐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오, 삼촌.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삼촌, 이번에 대박 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돈 4억 2천만 원을 전부 코인에 넣었습니다. 주식이 불장이니까 코인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바닥에서 사면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는지, 왜 제가 스스로 멈추지 못했는지.
그날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초였습니다. 저는 코인 거래소에 4억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민준이가 추천해준 코인 몇 개를 샀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이었지만 민준이가 이거 오를 거예요 라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삼촌, 이 코인들은 지금 바닥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무조건 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거야? 며칠 뒤엔 10%가 됐고 그 다음 주엔 15%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익률이 25%를 찍었습니다. 제 계좌에 5억 2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억을 번 겁니다. 단 한 달 만에.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민준이 말이 맞았어. 주식은 이미 올랐지만 코인은 지금부터였어. 바닥에서 샀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였어. 그때 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25% 수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빼서 아내한테 보여주고 여보, 우리 이만큼 벌었어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삼촌, 지금 25%?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 친구는 벌써 50% 넘게 벌었어요. 지금 팔면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코인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보다 훨씬 빨라요. 친구 철수도 말했습니다. 야, 현수야, 너 코인 한다며? 나는 주식으로 30% 벌었는데 코인은 더 빠르다며? 25%? 아직 적은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동네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코인은 말이야, 한번 터지면 2배, 3배도 간다니까. 주식은 느리지만 코인은 빨라. 지금 빼는 놈은 바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들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25%는 아직 적은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더 벌었는데 나만 여기서 멈추면 손해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는 갈 수 있어. 주식보다 코인이 훨씬 빠르다잖아. 저는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욕심이란 건 항상 비극 직전에 고개를 듭니다. 7월 초쯤이었습니다. 수익률이 30%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역시 조금만 더 기다리길 잘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떨어졌다가 다음 날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빼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나?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삼촌, 그냥 단기 조정이에요. 곧 다시 오릅니다. 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큰 거예요. 지금 빼면 진짜 후회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25%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20%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는 15%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떨어지는 거겠지.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25년 8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격 급락 주의. 손실률 마이너스 10% 도달. 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익률이 15%에서 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 하락.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급히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코인 시장 급락, 투자자 패닉. 비트코인 20% 폭락, 알트코인 더 심각.
전문가들 추가 하락 가능성 경고. 추가 하락이라는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더 떨어진다는 거야? 한편으론 다른 뉴스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 코스피, 미국 증시 모두 상승세 지속. 주식 투자자들 환호 수익률 신기록.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인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코인만 떨어지는 거야?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화요일 수익률이 0%가 됐습니다. 원금만 남은 겁니다. 한 달 전에 1억을 벌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마이너스 10%, 4천만 원 손실. 목요일 마이너스 20%, 8천만 원 손실. 금요일 마이너스 30%, 1억 2천만 원 손실. 일주일 만에 30%가 날아갔습니다. 한 달 전에 1억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이젠 1억 2천을 잃은 겁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0% 손실이야. 30%? 민준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오를 거예요. 지금 팔면 손해 확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바닥에서 샀으니까 언젠가는 오를 거야. 하지만 다음 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5%. 숫자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에 지하가 더 있더군요.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또 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미칠 것 같았던 건 뉴스였습니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주식시장 연일 최고치 경신. 미국 증시 대호황 S&P 500 사상 최고치. 국내 주식 투자자 평균 수익률 60% 돌파. 삼성전자, 엔비디아 투자자들 대박. 주식은 오르고 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제 지인들은 모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전화했습니다. 야, 현수야, 나 주식으로 5천 벌었다. 너는 코인 어때? 잘 되고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 주식은 계속 상승하는데 코인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왜 나만? 왜 내가 선택한 것만 떨어지는 거야? 주식에 넣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깜빡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손실률이 마이너스 70%를 넘어섰습니다. 4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3억이 사라진 겁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진짜 더 떨어지면 어떡해? 70%야? 70%? 민준이는 이번엔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희망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다시 안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10월 말 손실률이 마이너스 80%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상승 중이었지만 제 코인은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갔습니다. 그때 알림이 울렸나 봅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들었고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억 넣었다고? 지금 마이너스 80%? 3억이 날아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4억이나.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당신 퇴직금에 적금까지 다 넣었어? 아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잠깐 넣었어. 금방 오를 거야. 지금 팔면 손해 확정되는 거라서 기다리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언제 오른다는 거야? 이미 3억 날렸잖아.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왜 코인을 한 거야? 주변 사람들 다 주식으로 돈 벌 때 왜 혼자 코인 한 거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남은 돈이 얼마야? 8천만 원? 그걸로 우리가 몇 년을 살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아들한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4억을 다 날렸다고요? 정신이 있으세요? 주식이 불장인데 왜 코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이래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남 말만 듣고 행동하세요? 민준이가 뭘 안다고 그 말을 믿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세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제 판단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하라니까 했고 주변 사람들이 코인이 바닥이라니까 믿었고 주식은 이미 올랐다는 말에 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모은 돈도 거기 들어간 거 아세요? 어머니 적금도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날리세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4억 2천 중에는 아내가 평생 모은 돈도 있었다는 걸. 제 퇴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인생도 함께 날려버린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 혼자 생각 좀 해봐.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오르나 싶어서요. 하지만 계좌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7%.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손실률 마이너스 87%, 4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3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해. 당신은 변명만 하고 남 탓만 하고 후회만 하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 우린 끝이야.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65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일이 임박했습니다. 연체되시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게는 집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매달 이자만 60만 원씩 나가는 대출이었습니다. 원래는 퇴직금으로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도 적금도 다 날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뿐.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3억 2천에 샀던 집이 2억 8천에 팔렸습니다. 대출 1억 5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 거기에 코인으로 남은 5천을 합치면 1억 8천. 65세에 제게 남은 전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평생 모은 4억 2천에서 절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 얼굴도 없었습니다. 철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현수야, 요즘 연락이 없네? 나 주식으로 진짜 대박 났어. 너도 잘 되고 있지?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작은 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작은 방이었습니다. 65세에 저는 그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개,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야, 오늘 치킨 시켜 먹자. 형, 이번 시험 망했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65세 남자가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밖에선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선 대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제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남의 말만 들었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주식이 오르는데 코인을 선택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도 날아갔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좁은 고시원 방과 1억 8천만 원뿐. 그 돈으로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월 40만 원 방세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또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코인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엔 여전히 뉴스만 떴습니다. 주식시장 호황 지속, 코스피,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 해외 투자자 수익률 70% 돌파, 주식 투자자들 올해 최고의 해.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저만 코인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주식이 불장인데 왜 코인을 했을까요? 왜 남들 하는 대로 주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정말 왜 나만 그랬을까요? 어느 날은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응? 삼촌. 너 지금 어때? 삼촌, 저도 많이 잃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삼촌,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도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젊으니까 다시 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65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매일 고시원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망했을까? 진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투자 실패 이야기를 하자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잃었는데? 아, 많이 힘들겠네? 그 말만 하고는 연락을 안 하더군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왜 망했는지. 코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을 안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하라니까 했고 주식은 이미 올랐다는 말에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가?
주식이 불장이면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식은 이미 올랐으니까 코인이 기회라는 남의 말만 믿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25% 수익을 봤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벌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벌었는데 나만 여기서 멈추면 손해라는 생각. 주식보다 코인이 더 빠르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욕심. 그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 저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코인은 지금이 바닥이다. 주식은 이미 올랐으니까 늦었다. 이런 말들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든 또 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불장이면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남들이 다 버는 걸 보고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독이 됐습니다. 네 번째,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들은 몰라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남과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혼자만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혼자만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도 코인도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로 전 재산을 넣지 마세요. 잃어도 괜찮은 돈만 넣으세요. 저처럼 4억 전부를 넣으면 안 됩니다. 둘째, 남의 말만 듣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민준이가, 친구가, 뉴스가 뭐라고 해도 결국 책임은 여러분이 집니다. 셋째,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25% 벌었으면 거기서 멈추세요. 50%, 100%를 노리다가 전부 잃습니다. 넷째,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자식이 말리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다섯째,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주식이 불장이면 주식을 하세요. 남들은 주식하니까 나는 코인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이 집니다. 여섯째,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조심하세요. 누군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면 그건 대부분 거짓입니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믿음은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65세에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만약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는 다르게 한다는 생각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조급함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하지만 과신하지는 마세요. 남의 말보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되 가족의 말은 꼭 들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65세에 모든 걸 잃은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2년간 교단에 섰던 교사였습니다.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팔고 귀촌했죠.
친구를 믿었고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집은 팔리지 않았으며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까지. 65세에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올해 65입니다. 32년간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쌤으로 불렸죠. 3년 전 62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월 23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퇴직 후 3년, 아내 미정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요. 동네도 익숙하고 이웃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경보. 창문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아내는 숨쉬기 힘들다고 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자주 숨을 헐떡였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죠.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갈까? 공기 좋은 시골 같은 데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아빠인데 엄마 건강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갈까 하는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이에요. 이 아파트 재건축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팔면 괜찮은 값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병원도 멀고. 아버지, 요즘은 시골도 다 좋아요. 차로 30분만 가면 병원 있어요. 공기 좋고 땅 넓고 딱 좋아요.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말 이사 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전 괜찮아요. 당신만 괜찮으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5세 나이에 32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3년이 지난 후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아직 건강도 괜찮았고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요. 며칠 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나 태식이야. 태식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 보냈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오, 태식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너 요즘 귀촌 생각한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도연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버지가 시골 내려갈 때 알아본다고. 나 지금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 아, 그렇군요. 아들이 먼저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태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야, 딱 너희 부부한테 맞는 집이 있어. 진짜 괜찮은 데야. 그래? 어디? 너무 외진 데는 아니지? 아니, 경기도 양평 쪽이야. 서울서 1시간 반 정도? 근데 완전 시골은 아니고 딱 전원주택 마을이야.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양평이라면 너무 멀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하는데?
우리 살만한 집이 있어? 태식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있지, 완전 좋아. 300평 대지의 단층 주택이야. 과수원도 있고 텃밭도 있어. 나이 든 부부가 살기 딱이야. 가격은? 우리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그럼 딱이네. 7억이면 돼. 서울 아파트 팔면 여유 있잖아. 7억이라. 10억짜리 팔고 7억짜리 사면 3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노후 생활하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때? 우리 같은 외지 사람 받아주려나? 태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걱정 마. 거기 교수 부부도 살아. 다들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분위기 되게 좋아. 교수 부부라고요? 그럼 수준 있는 동네네요. 그리고 말이야. 병원도 가까워. 차로 20분이면 양평 종합병원 있어. 20분이면 괜찮네요. 서울에서도 병원까지 그 정도 걸렸으니까요. 한번 보러 올래? 이번 주말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 한번 가볼게. 미정이한테도 물어보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태식이가 집 하나 알아봤대.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 아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괜찮으면 좋겠네요. 그 주말, 우리 부부는 태식이를 따라 양평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렸습니다. 점점 공기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와, 공기 정말 좋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집들도 다 현대식이었고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야, 저 집.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 넓은 마당. 뒤쪽으로는 작은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와,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노부부가 살기엔 딱이었습니다. 여기 교수 부부 살다 간 집이야. 깔끔하게 쓰셨어. 교수님이 살던 집이라니. 더 믿음이 갔습니다. 태식아, 근데 왜 교수님은 이사 가셨어? 태식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자식들이 미국 간대서 따라가셨대.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마당을 돌아봤습니다. 텃밭도 있고 작은 정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침 커피 마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억짜리 좁은 아파트보다 이런 넓은 집이 훨씬 좋았습니다. 태식아, 계약은 어떻게 하면 돼? 태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서류 준비할게. 다음 주에 계약하자.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한 집이니까요. 교수님이 살던 동네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올렸습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최악의 계약이 될 줄은요. 2달 후 서울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10억 2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팔렸어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양평 집은 7억에 샀으니까 3억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딸 수진이도 왔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데서 건강 챙기세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도 정말 맑았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천국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텃밭에 상추도 심었습니다. 과수원 사과나무도 구경했습니다.
이웃에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가 너무 멀었습니다.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장 보고 오면 반나절이 걸렸죠. 여보, 오늘 장 봐왔어요. 너무 힘드네요. 아내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원도 문제였습니다. 태식이가 20분이라고 했던 양평 종합병원. 실제로는 40분이 걸렸습니다. 태식이 그 자식. 거짓말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샀고 서울 아파트는 팔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난방이 문제였습니다.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한 달에 기름값이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서울 아파트 관리비보다 비싸잖아요.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연금 230만 원 중에서 난방비만 50만 원이라니. 일단 참자. 내년에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하지만 추웠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난방이 잘 안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받아줬는데 점점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반장님, 마을 회비가 얼마예요? 반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을 행사비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얼마나? 1년에 한 50만 원? 다들 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관리비만 내면 됐는데 여기는 이것저것 내야 할 게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식이가 말했던 교수 부부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저기 여기 교수님 부부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수? 누구? 우리 마을에 교수 없는데요? 네? 그럼 이 집에 전에 교수님이 사셨다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 6개월 살다가 도망갔어요. 교수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갔다고요? 네, 못 살겠다고 그랬죠. 여기 서울 사람들 1년 못 버티는 게 보통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급하게 태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교수 부부가 아니었잖아. 태식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비슷한 직업이었어. 비슷한 게 어딨어. 너 일부러 속인 거잖아. 야, 정우야. 그래도 집은 괜찮잖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정아, 우리 속은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트는 40분, 병원도 40분, 난방비는 월 50만 원. 마을 사람들은 냉랭하고, 친구는 거짓말쟁이였고, 괜찮아, 적응하면 좋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귀촌한 지 2달째. 아내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숨이 차요. 가슴이 답답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병원 갈까? 아니에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아, 당장 병원 가자. 차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평 종합병원까지 40분. 너무 멀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까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가쁜 숨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10분이면 갈 수 있었을 텐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여기요. 환자 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안정됐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너무 깁니다. 40분은 심장질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응급실까지 15분 이내여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지. 여기 오자고 한 건 저였는데.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내 잘못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이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서울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이 집을 팔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태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식아, 급해.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정우야. 왜 그래? 태식아,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벌써?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병원이 너무 멀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태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지금은 힘들 거야. 왜? 7억 주고 샀는데. 6억이라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귀촌 실패자들이 너무 많아. 너네 마을만 해도 5채가 매물로 나왔어. 그럼? 한 5억? 그것도 빨리 팔리면. 5억이라고요? 7억 주고 산 집을 5억에? 너 장난하냐? 2억이나 손해보라고? 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시세가 그래. 안 팔리는 걸 어떡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억 손해. 7억 주고 산 집을 5억에 팔면 2억을 날리는 겁니다. 물론 5억에 팔면 예전에 남겨둔 3억과 합쳐서 8억이 남긴 하지만 10억짜리 서울 집을 팔아서 결국 8억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1년 만에 2억이 증발한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마당, 과수원, 300평 대지. 이 모든 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우리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65의 나이에 2억을 날리고 아내는 아프고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촌 실패, 전원주택 매매, 양평 부동산 시세. 검색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귀촌 1년 내 포기율 40%, 전원주택 평균 매도 기간 1년 이상, 양평 일부 지역 집값 30% 하락. 이럴 수가. 더 충격적인 건 박태식에 대한 후기들이었습니다. 한 카페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양평 부동산 박태식 조심하세요. 서울 사람들 상대로 바가지 씌웁니다. 중개 수수료 10% 가까이 받아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7억짜리를 9억이라고. 병원 가깝다고 해서 왔는데 1시간 걸려요. 교수 부부 산다는 말 저한테도 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렇구나.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태식이 그 자식은 처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저는
호구였던 겁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양평마을 실거주 후기. 클릭했습니다. 이 마을 절대 오지 마세요. 주민들 텃세 심해요. 서울 사람들 1년 안에 다 떠납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작년에 교수님 부부 오셨다가 6개월 만에 떠났어요. 그 전에는 의사 선생님도 왔다가 갔고요. 그 집 5년 동안 주인이 4번 바뀌었대요. 5년에 4번. 그럼 그 집은 악성 매물이었던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박태식, 너 나한테 뭐 한 거야? 정우야 왜 그래? 중개 수수료 10% 받았지? 7억짜리 집 얼마나 받아먹었어? 아니 그게. 그리고 그 집 5년에 4번 주인 바뀐 거 알고 있었지? 교수 부부 아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태식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정우야, 사업이 힘들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됐어. 아내는 병원도 못 가서 죽을 뻔했고. 그건 내가 알았겠냐? 너 같은 놈이 친구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우리 완전히 속았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 당신 아픈데 병원도 못 가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마당, 과수원. 이 모든 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팔 수 있을까요? 태식이 말대로 30% 깎아서? 그럼 2억 손해. 10억짜리 서울집 팔아서. 결국 8억만 남는 거였습니다. 추석 때 아이들 오면 의논해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2억을 손해봐야 한다는 절망감,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65세에 저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딸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하지만 아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생활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마트도 멀고 병원도 멀고. 그럼 다시 서울로. 집이 안 팔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팔린다고요? 응, 1년째 매물로 나와 있어. 중개업자 말로는 30% 깎아야 한다더라. 딸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우리 살던 아파트 말이에요. 응? 재건축 발표 났어요. 보상금 엄청 올랐대요. 얼마나? 지금 시세가 15억이래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10억에 팔았는데 지금은 15억이라고요?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서울집 팔라고 한 거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잘못 봤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지금 팔아야 한다고. 저도 그 말만 믿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빨리 팔라고 했죠. 어머니 건강 핑계 대면서. 건강은 핑계였어?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걱정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건축되면 세금 엄청 나온다고. 양도세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 듣고 겁이 났어요. 겁? 내 부모님이 나중에 손해보실까봐. 그래서 빨리 파시라고. 딸 수진이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것만은 아니잖아. 수진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있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때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있었어요. 승진 탈락했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대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 팔면 남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좋은데 투자처 찾아드리겠다고. 그럼 연금 외에 수익도 나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했니? 아직은 안 했어요. 근데 알아보고는 있어요. 강남 오피스텔이랑.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아버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부동산 전문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팔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재건축 발표 나기 2달 전이었어. 2달만 기다렸으면 5억을 더 받을 수 있었어.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이 돼야 말이지. 이 집도 2억 손해보고 팔아야 하고, 서울 집은 5억 날렸고, 도합 7억이야. 7억.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뭐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숨이. 아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아.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19. 빨리 불러.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정아. 정신 차려. 또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또 협심증 발작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못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네? 부모 인생은 내가 실험하는 게 아니야.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저를 속였고, 아들은 잘못된 조언을 했고, 저는 모든 판단을 잘못했고, 65세에 저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숨이 차요. 계단도 못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울 근처로 이사하세요. 병원 가까운 곳으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태식이가 아닌 다른 중개업자였습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중개업자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귀촌 실패자들 매물이 많아서요. 힘들 것 같은데요. 얼마면 팔 수 있을까요? 5억? 그것도 1년은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1년이요? 네, 지금 이 마을만 해도 매물이 7채예요. 다들 못 팔아서 난리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빨리 팔려면? 4억 5천? 그럼 6개월 안에 팔릴 수도. 4억 5천만 원. 7억 주고 산 집을 2억 5천 손해입니다. 일단 5억으로 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좀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4억 5천으로요. 안 그러면 계속 안 팔려요. 알겠습니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여보 가슴이 또 아파요. 또 40분을 달렸습니다. 또 응급실에 갔습니다. 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빨리 서울로 가세요. 환자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당장 서울로 가세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듭니다. 다음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서울 근처에 전세 알아봐 줄 수 있니?
네, 아빠, 집은요? 일단 전세로 내놓고 우리는 나가야겠어. 엄마가 위험해. 알았어요, 아빠. 제가 빨리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연락했습니다. 아빠, 구로에 작은 아파트 있어요. 전세 2억이래요.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래요. 2억. 남은 돈 3억 중에서 2억을 전세로 묶으면 1억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계약해라. 빨리 해줘. 네, 아빠. 집을 정리했습니다. 1년 살았던 이곳을 텃밭의 상추는 시들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는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제가 건강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지. 여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넓은 땅, 과수원, 전원생활. 현실을 몰랐어. 이사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1년 못 버티네. 서울 사람들 다 그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보였습니다. 300평 대지, 단층 주택, 과수원.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구로의 작은 아파트. 25평이었습니다. 300평 대지에서 25평 아파트로 거실도 좁았습니다. 방도 작았습니다. 마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마트도 5분 거리. 지하철역도 7분 거리. 여보, 여기가 좋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네, 편해요. 모든 게 가까워요. 사람들도 많고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기 공원 있어요. 우리 산책하러 가요. 그래, 가자.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집 10억, 15억으로 상승 5억 손실. 양평집 7억 아직도 안 팔림 2억 이상 손실 예상. 전세 보증금 2억. 남은 현금 1억. 10억이 1억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하느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편히 누워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살아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 집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4억 5천만 원. 7억 주고 산 집을 2억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빼고 이제 남은 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으로 시작했는데 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6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딱 1년 반 만에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속상하죠? 속상하지. 6억이 날아갔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병원에 정기검진도 받습니다. 약도 제때 먹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심전도도 정상이래요. 아내의 밝은 얼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들 도연이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모아서 꼭 보상해 드릴게요. 됐다. 너나 잘 살아라. 아버지 제가. 도연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이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넌 내 인생 살아야지. 부모 인생 책임질 생각 말고.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딸 수진이도 자주 왔습니다. 장도 봐주고 반찬도 해줬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우리 딸 고맙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양평에서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왔는데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아빠, 애들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 왔습니다. 좁은 아파트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시는 거 SNS에서 봤어요. 오, 민수야. 잘 지냈니? 네. 선생님은요? 나? 잘 지내지. 와, 선생님 정정하시네요. 저희 애들도 데려올게요. 그렇게 옛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밥도 먹고. 선생님, 윤리시간 기억나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제가 공무원 됐어요. 선생님, 저는 교사 됐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얻었습니다. 양평에서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후회돼요? 양평 간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6억이 날아갔는데.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가족들도 자주 보고요. 그래, 맞아. 건강이 최고야. 여보, 저는 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 가까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양평에서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안 오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냉랭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5세 새로운 시작. 귀촌으로 6억 5천을 잃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아들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다. 하지만 아내는 건강해졌고 가족은 가까워졌고 옛 제자들을 다시 만났다. 노후에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라 병원이고 땅이 아니라 사람이고 꿈보다 현실이다. 그리고 집을 판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다. 신중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3억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연금 230만 원과 함께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만 믿지 않겠습니다. 65세.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귀촌을 꿈꾸는 분들께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건강과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가까운 곳, 가족 가까운 곳,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넓은 땅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